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6번째 챕터이고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신경망은 최근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설명하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 시작점이었던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퍼셉트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라는 것을 시켰는지, gradient descent 그리고 error backpropagation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그 기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퍼셉트론의 어떤 그 구조들의 집합체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딥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퍼셉트론이라는 기초 구조를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많이 쌓느냐를 가지고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고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물 시간에 아마도 배우셨을 텐데요. 인공신경망은 그 알고리즘에서 알 수가 있듯이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컴퓨터도 똑같이 작동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뇌신경과학자분들에 의하면 저는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뉴런이라고 이 명명된 것들이 정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뇌에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뉴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다른 파트에 있는 이제 그 신경 시스템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화학 물질 또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척수 이하,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통제권을 잃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분의 뇌의 특정 부위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자극을 받아낼 수 있는 장치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랑 연결을 시키면 그분이 어떤 특정한 생각, 소위 말해서 컵을 손으로 쥐는 생각을 뇌 속에서 하면 그 신호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로봇 손에 전달이 되어서 로봇 손이 컵을 이렇게 쥐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뭔가 새롭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걸 이게 뉴런들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될 겁니다. 실제 뇌는 아니고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건데 이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이 뉴런들이 특정한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파이어링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파이어링의 실질적인 목적은 한쪽 뉴런에서 다른 쪽 뉴런으로 화학 물질을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용어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나의 단일 뉴런과 단일 뉴런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축색돌기로부터 정보들을 이제 다른 셀들로부터 이렇게 뉴런들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를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다음 단계로 전달을 해줄 정보들에 대해서는 또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뉴런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단일 뉴런의 작동 원리를 모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학문이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
50년대에 연구가 됐을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뇌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은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계산기의 용량, 말 그대로 계산기입니다. 애니악 뭐 이런 컴퓨터들을 살펴봤을 때 엄청나게 큰 방 하나를 차지하는 연산량 그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터무니없이 이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굉장히 담대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자, 인공적인 뇌,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산량, 그리고 당시에는 데이터도 많이 없었고요. 디지털화된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계산량의 제약으로 인해서 처음 시도해 본 것은 결국은 단세포 생물, 뭐 아메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메타포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제 사람의 뇌고요. 이거를 우리가 모사한 게 컴퓨터로 모사한 게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구조는 바로 이 퍼셉트론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퍼셉트론은 이제 단 하나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원형이 바로 퍼셉트론인데 이 타원에 지금 점선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선의 의미는 뭐냐면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에 하는 일이 있고요. 후반부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하나하나의 용어를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왼쪽의 동그라미들은 이제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또는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퍼셉트론이 전달받는 이전 단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입력 변수, 다별량 데이터 분석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이 작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0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는 뭐냐면 얘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할 때도 베타 제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는 상수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X라는 정보들이 입력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실제 미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이 W입니다. 이 W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가 미지수예요. X는 주어집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이 X와 W가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또는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되는 W들이 있긴 한데 이걸 통해서 퍼셉트론의 전반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X와 W들에 대한 선형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만듭니다.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만든다는 얘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A라는 어떤 값은 i는 0부터 2까지 wi 곱하기 zi들을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한 겁니다. 지금은 개념 관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를 이제 x1과 x2 두 개만 사용을 했는데 꼭 두 개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다별량 데이터 분석에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여러 개를 다 이제 위쪽으로 x3, x4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앞단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퍼셉트론의 전반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퍼셉트론의 후반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변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걸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요. 정보를 그대로 다음 단계로 그냥 토스만 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 퍼셉트론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그 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퍼셉트론도 입력 변수들로부터 이 주어진 정보들을 가중합을 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스칼라 값을 비선형 변환, 여기서의 핵심은 이 변환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비선형 변환이어야 됩니다. Non-linear transformation이라는 뜻입니다. 선형 변환일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퍼셉트론 구조를 차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환된 정보들을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파트를 지금 지울게요. 지금은 이제 최종적인 이 y 값은 이 h 값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여러 개의 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의 중고차의 적정한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모델이라고 하면 각각의 설명 변수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제 자동차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대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된 차량의 정보와 팔린 가격이 X와 Y의 쌍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Y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정답을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팔린 가격입니다. 그리고 Y는 퍼셉트론에 의해서 추정된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격과 추정된 가격 사이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나면 적게 날수록 좋은 퍼셉트론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W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 또는 손실 함수는 바로 회귀 모형일 경우에는 t-y를 제곱한 거를 이제 2분의 1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그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제곱합 스퀘어드 로스랑 똑같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퍼셉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용어를 살펴보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이쪽 파트가 바로 인풋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동그라미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요. 얘가 노드고요. 얘도 노드고요. 얘도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input lay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층, 레이어고요. 각각의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input 노드가 되겠죠. 동그라미 하나는 input 노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사실 여기서는 이제 히든은 아닌데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하고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 파트를 히든 노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펑션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각각의 입력 변수들의 값을 weighted sum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을 포함한 모든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미지수는 바로 이 웨이트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중치와 입력 변수 간의 가중합을 통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선형의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수행을 합니다. Non-linear activation을 perform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변수들의 정보를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얼마만큼 다음 단계로 전달할지를 결정한다. 활성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표는 여기에 지금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위고 라로셀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강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굉장히 초창기부터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던 좋은 강의고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강의의 시각을 얻고 싶으시면 한번 이 강의도 함께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의 역할은 뭐냐? 이전 단계의 정보들이 이제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ayer잖아요. 이전 단계의 정보들이 다음 단계로 전달될 때 얼마만큼이나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그냥 고지고대로 토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수식과 모양, 그 그림의 모양이 제가 강의 자료에서 사용하는 거랑 약간은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제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수항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W0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1과 B라는 상수항을 취급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단에서는 A라는 함수는 설명 변수들에 대한 선형 결합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H라는 함수는 A라는 함수에 G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W는 가중치 웨이트가 됐고, B는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스 또는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상수항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G라는 함수가 바로 활성 함수 비선형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이 되는 파트는 얘는 non-linear일 것. 리니어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형 활성 함수를 썼을 때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활성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이거를 이제 로지스틱 함수 또는 로짓 함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로지스틱 또는 로짓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퍼셉트론에서 활성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사실은 일치하는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배우느냐? 이걸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0부터 1 사이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0부터 1 사이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learning speed,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hyperbolic tangen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왼쪽과 가운데 있는 게 시그모이드와 hyperbolic tangent 또는 뭐 그냥 이걸 tanate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 두 가지는 이 모양 자체는요 사실은 S자 형태로 똑같습니다. 식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이렇게 X자로 똑같은데 비슷한데 단지 시그모이드 함수는 범위가 0부터 1 사이까지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범위가 2배라서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미분을 한번 해야 되는데 미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가 벗어나면 이제 입력 변수가 특정 범위 값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0의 값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거의 0에 가까워 버려서 만약에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여러 단계를 층층이 쌓게 되면 미분을 했을 때 정보가 0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뒷단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앞단으로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제 좀 됐는데 이 딥러닝 관점에서 사용하는 이 활성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 (ReLU)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ReLU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exponential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산도 빠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0보다 작은 값은 전부 0으로 뱉어주고요. 반환을 해주고요. 0보다 큰 값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게 Rectified Linear Unit, ReLU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어떤 가정의 기저를 두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음의 정보를 뇌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특정한 형태의 자극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양의 형태의 자극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은 그냥 0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Rectified Linear Unit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아웃풋 노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퍼셉트론은 그냥 히든 노드의 최종 값을 아웃풋 노드로 받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때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y는 h를 그대로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퍼셉트론에 의해서 추정된 값이 얼마나 잘 맞춰졌느냐라는 것을 실제 정답인 t와 퍼셉트론의 추정값인 y 사이를 최소화시키도록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로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의 목적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무엇을 찾는 거다? 가중치 W를 찾는 것이다. 근데 이 가중치 W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인풋과 타겟 사이의 관계가 잘 맞춰지도록 W를 조절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풋과 타겟 사이의 관계가 잘 맞춰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손실함수,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 로스 펑션의 의미는 y는 네트워크의 퍼셉트론의 아웃풋이고요. t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답입니다. 그랬을 때 리그레션,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결국은 실제 정답과 퍼셉트론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사용을 하는 게 로스가 되겠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한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i가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i는 1하고 2까지 두 가지 경우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전체 i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때는 y값이 이제 타겟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x는 주어지고요. t1, t2 이렇게 있어서 이제 x 값들이 x1부터 뭐 xd까지 주어진 다음에 1번 범주이면 1, 0, 2번 범주이면 0, 1,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원핫 코딩이라는 표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t가 t1이 1일 때는 1번 범주에 속할 p1의 값을 최대화 시켜야 되겠고요. 반면에 2번 범주가 실제 정답일 경우에는 2번 범주에 속할 확률을 최대화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가려져 있어서 지우자면 요거를 만족하려면 결국은 p 값이 크면 클수록 로그 값이기 때문에 로그 pi 값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인 그 t가 연속형인 리그레션 문제이냐 또는 이산형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냐에 따라서 로스 펑션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로스는 이 강의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쓸 텐데 첫 번째 로스라는 개념은 각각의 하나의 이그젬플들 관측치들에 대한 손실값 잘못 추정한 값 또는 차이를 표현을 하고요. 코스트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또는 잘못 맞췄느냐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st function은 the average of loss func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에게 산 중턱에다가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가장 낮은 점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하면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중력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사방팔방으로 한두 발자씩 이렇게 한두 발자씩 이렇게 디뎌 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찾아봤더니 아 이쪽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로 다시 이렇게 옵니다. 똑같은 방식을 또 다시 이렇게 사방팔방에 대해서 감각을 해놓았더니 이번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감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점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이 바로 이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서요. 내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낮은 점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지금 개념적으로 1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W가 하나일 때만 보여주는 건데 W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똑같은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X축은 가중치 W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Y축이 손실함수, 여기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가장 낮을 때가 가장 좋은 이제 상황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특정한 점에서 시작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랜덤하게 할당을 합니다. 이 이니셜 웨이트를 실제로는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랜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점을 찾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레디언트, 다시 말하면 1차 미분값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1차 미분값이 만약에 0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차 미분, 1차 도함수가 0이면 그 점에서는 플랫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도함수의 값이 이제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점이 로컬 미니멈 또는 로컬 맥시멈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미분을 해서 만약에 0이면 재수 좋게 미니멈에 도달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1차 미분을 했는데 0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수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양수일 경우에는 무엇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면 W는 감소하게 되면 요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W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X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요 큰 동그라미가 요 지금 보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따라가겠죠. 근데 얼마나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니까 조금만 가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다시 와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서 초기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 그레디언트는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W를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코스트가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적당히 가서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전히 또 음수입니다. 그러면 W는 커져야겠네. 또 커지게 만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이 최적점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더 이상 그레디언트가 0이 돼서 움직이지 않겠지라는 거를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임의의 W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current weight들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그레디언트가 0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레디언트가 0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렇다. 그럼 재수가 좋게 그냥 학습이 끝나버립니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더 학습을 시켜라 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현재 current weight를 improve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의 정방향으로 가라가 아니고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여 보고 컨버지 하기를, 다시 말하면 수렴하기를 기대해 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여 놓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랑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선형 회귀 분석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선형 회귀 분석의 솔루션은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햇은 매트릭스 폼으로 치자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y 해가지고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산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그레디언트를 구해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임의의 뭐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있는 5개의 파란 점을 전부 제대로 이어주는 최적의 식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슬라이드의 예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공학수학 시간에 이 테일러 전개를 다 배웠을 겁니다. 델타 W가 충분히 작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델타 W가 충분히 작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함수 fx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무한급수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조건이 만족하려면 델타 W가 매우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 W가 좀 이렇게 굉장히 거의 0에 가까울 때 이제 이 함수값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파트를 보자면 여기 있는 요 파트를 보면 델타 W가 안 그래도 0에 가까운데 델타 W의 제곱과 세제곱 요 값들은 사실은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이 뒤쪽을 날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 FW 플러스 델타 W는 아니지만 근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차 도함수 값만 가지고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1차 도함수 이 새로운 W를 1차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알파는 0보다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요 새로운 W new라는 F 함수 값은 원래 이전 W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W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여기 있는 바대로. 그러면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첫 번째, 원래 이 파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FW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전체를 델타 W라고 한다면 이 식에 의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 식에 의해서
f 프라임 w가 한 번 더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w에 OLD 해가지고 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F'W 1차 도함수가 0보다 크건 0보다 작건 상관이 없이 이건 이제 절대값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W에 의한 함수값은 원래 W의 함수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 값이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알파도 0보다 1 사이 어떤 값이고 그거를 원래 함수 FWOld에서 이걸 뺐기 때문에 항상 작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만약에 도함수가 1차 도함수가 0이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1차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해당하는 함수 값은 작아진다. 항상 작아진다라는 것을 개런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나 이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채널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떤 채널이냐면 3 blue 1 brown이라는 채널인데 뉴럴 네트워크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공학적인 지식, 뭐 이렇게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나 리니어 알제브라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기초적인 수학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피컬하게 잘 설명을 해놓은 채널이에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필요할 경우에는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W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여기가 이게 라운드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손실함수를 미지수인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린 이걸 알고 싶어요. L을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알고 싶은데 실제로 L이라는 함수는 이제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보십시오. 로스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2분의 1에 t-y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로스 함수인 L에는 W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페이지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L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L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y에 의한 함수입니다. 근데 퍼셉트론에서 y는 h에 의한 함수이고요. g라는 거를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봐주세요. h는 f1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다시 한번 쓰자면 L은 y에 의한 함수입니다. f1이라고 쓸게요. y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y는 또 h를 이용한 함수이고요. h에 의해서 표현되는 함수이고요. h는 a에 의해서 표현되는 함수이고 a가 바로 w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로스 함수인 L을 미지수인 W로 미분하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각각의 함수들을 연결을 시켜서 체인 룰을 연쇄 규칙을 적용을 해서 미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L을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Y-T가 나오겠고요. 원래 Y는 H였으니까 Y를 H로 미분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요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보자면 fx를 미분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저기에 대한 함수니까요. 분수 함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fx분의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의 제곱분의 g'x의 fx 빼기 gx f'x가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분의 1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한번 살펴볼게요. 요 앞에 있는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를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함수, 그냥 상수항 1을 분자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자면 미분을 해보면 분모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겠고요. 분자가 실제로 g'x니까 1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0이 되니까 얘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는 1이니까 그대로 남아 있고요. f'x는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곱하기 앞에 거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앞에 빠져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분자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따로따로 한 번씩 써주고요. 분자 역시 얘는 그냥 1 곱하기 이거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가 HA가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A를 뒤에서는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1-HA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A 괄호 빼버리면 결국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곱하기 1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A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하자면 A는 서메이션 i는 0부터 뭐 n까지 wi xi니까요. 이걸 그냥 wi에 대해서만 미분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xi만 남아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미분값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분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부 체인 규칙에 의해서 다 곱해준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y-t 1 h1-h 곱하기 xi. 그럼 결국은 새로이 옮겨가는 wi는 wi의 이전 값에다가 지금 계산한 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알파는 이제 0에 가까운 값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조금만 곱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핵심을 보자면요. 이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직관적인 그 설명은 첫 번째, 이 t라는 거는 얘는 지금 퍼셉트론의 정답이고요. y가 퍼셉트론의 아웃풋이니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크기가 커지니까요. 다시 말하면 현재 출력값과 정답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가중치는 많이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두 번째, i번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연결된 xi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다른 설명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가중치와 연결된 입력 변수의 값이 클수록 많이 업데이트해라. 이 두 가지의 규칙 또는 이제 개념을 내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알파라는 게 바로 이제 학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learning rat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 캡처 화면이고요. 여기에 이제 방문을 해 보시고 실제로 알파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빨간색들의 점의 개수가 몇 번 찍힌 다음에 여기 최저값으로 수렴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 퍼셉트론을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예시로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알파가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알파가 1일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x1과 x2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그냥 제가 랜덤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류 경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 그림에서의 이 점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중치를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켜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가중치 업데이트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조금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계산식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면은 요 점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3,3에 해당하는 객체를 집어넣고 다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학습을 시키면 이번에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0.847호 정도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점선이 결과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빨간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얘를 잘 구분을 못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선이 좀 더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학습을 시키니까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선이 또 이렇게 밖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고루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어서 이 웨이트들을 충분히 많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경계면으로 이제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알파가 0.5일 때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점을 잘 눈여겨 봐주세요. 이 데이터를 눈여겨 봐주세요. 학습을 시키면 이번에는 요 경계면이 나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알파가 0.5일 때는 지금 우리가 학습 대상으로 삼았던 요 데이터 포인트가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수렴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정분류하도록만 학습을 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다가 두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좀 뒤로 밀렸다가 하는 방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알파가 0.5일, 그러니까 알파가 1일 때에 비해서 지금 보는 알파가 0.5일 때는 조금 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요쪽 그림은 뭐냐면, 왼쪽 그림은 실제 전체 데이터에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 경계면이 학습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썼는지를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에서의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번 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이제 그 루트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퍼셉트론에서의 로지스틱 그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똑같다라는 게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분류 경계면이 결국은 초록색 범주와 빨간색 범주를 그냥 구분하는 하나의 직선으로서 표현이 되는 파트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학습 방식이 뭐냐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데이트 된 퍼셉트론에다가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 번째 업데이트를 넣고 세 번째 객체를 넣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객체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는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객체들을 전부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G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서는 이 W는 고정인 상태입니다. W 고정을 시키고 G1 2번 데이터에 대한 2번 인스턴스에 대한 가중치 또는 그레디언트 G2 3번 객체에 대한 가중치 G3 해가지고 뭐 G4까지 4개를 만들어 놓으면 업데이트를 할 때 결국은 그레디언트는 n분의 여기선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i는 1부터 4까지의 gi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전부 평균 내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한 번만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데이터셋을 한 번 학습시킨다. 이걸 이제 원 에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 에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 에폭당 데이터 객체 수만큼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반면에 지금 설명하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 에폭당 웨이트 업데이트가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둘 사이를 보정을 했으니까 너무 양극단이니까 이 둘 사이에 적당한 절충안이 지금 보고 계시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정해줘요. 여기서 사이즈를 2라고 지금 이렇게 정하게 되면 요 두 개의 입력을 받아다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걸 업데이트 한 경우에 대해서 얘를 이 두 개를 가져다가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가 여기에서 데이터는 총 데이터셋 사이즈가 n이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를 사이즈를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미니 배치에 대해서 각각 원 에폭당 웨이트의 업데이트 횟수라는 질문을 대답을 해보자면 당연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100번이 되겠고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단 한 번만이 될 것이고요.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인스턴스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얘는 20번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이제 2차원이라서 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십자 표시가 최적점이에요. 그리고 이 원들이 등고선인데 약간 조개 껍데기처럼 여기 있는 게 가장 낮고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가장 높은 경우라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레디언트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뭐가 빠졌냐면 이걸 이제 강의 자료를 따온 거라서요. 배치가 빠졌습니다. 배치 그레디언트일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의 가장 이 최적의 방향에 가깝게 쭉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 배치는 스토캐스틱과 배치 그레디언트의 이 중간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보다는 덜 왔다 갔다 하고 배치보다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정답에 가기 위해서 스토캐스틱과 배치와 미니 배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예시가 33페이지고요. 이건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슈 중에서 아까 그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가 1이냐 0.5냐에 따라서 분류 경계면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알파는 너무 크게 잡히면 컨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수렴을 하지 않고요. 너무 크면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산을 해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너무 작게 잡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러닝 레이트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그 요구가 되는데, 좋은 이제 러닝 레이트는 빨리 학습이 되고 수렴이 빨리 되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 좋은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처음에는 초기 회를 랜덤하게 잡았으니까 처음에는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도 사실은 알파가 아니라 명확하게 따지자면 시간에 대한 함수인 알파 t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t고요. 여기가 알파 t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값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게 잡았다가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에폭이 진행될수록 알파를 조금씩 이렇게 줄여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자료는 이 슬라이드 쉐어의 요 분에 자료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우님의 요 방법론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방향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이냐가 이제 파란색의 전략이고요. 얼마만큼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냐, 얼마만큼 성큼성큼 움직일 것이냐가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이 방법론들이 하나하나가 논문인데 가장 핵심만을 굉장히 잘 정리한 자료입니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 방법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학부 수업이고, 실제 인공신경망은 스토캐스틱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참고 삼아서 딥러닝 관점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서 보시는 아담이라는 방법론과 RMSE 프로파게이션을 쓴다라는 거는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론들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36페이지니까 한번 참고 삼아 봐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인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